그래서 죽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삶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음은 삶이 추구해야 할 방법과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죽음은 어떤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되게 많은데 네네네. 인상 깊은데 왜 인상 깊은지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냥 읽을 때 이 문장 괜찮은데? 하고 그냥 붙여놓고 넘어가는 편이라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부분 그들은 가까운 지인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 의뢰 들었듯이 죽은 것은 자기가 아닌 그 사람이라는 데에서 모종의 기쁨을 느꼈다. 맞아요. 근데 약간 되게 소름 돋게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뭐랄까 그 비극이 제게 아니라는 거에 대한 안도감도 있고 뭔가 남의 죽음에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면은 조금 야만적일 수도 있는데 샤덴프로이데라는 말 있잖아요. 남의 뭔가 불행에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게 뭔가 남의 상실이 저의 행복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지금 살아서 따뜻한 집에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행복한 감정을 다시 뭔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단상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살지 않잖아요. 되게 외면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문장 보고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 동료들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딱 지금 얘기해줬던 그 부분을 저도 이렇게 집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조금만 더 제가 읽어보면은 그는 죽었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있어. 하지만 이반 일리치와 비교적 가까웠던 이른바 친구라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장례식에 참석해 미망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는 아주 성가신 일이 남았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게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미망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는 성가신 일 따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절이라는 게 사실 본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회적 의례 같은 거다라는 걸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이 사람들을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정말로 내가 친한 친구고 친한 동료라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공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진 사이인데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심지어 부인이니까 괜찮다고 느낀 게 아닐까. 만약에 진짜 자기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관계에서 생긴 관계들의 약한 부분을 부각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들이 친한 친구 사이라고 꽤 친한 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군요. 네. 혹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냥 똑같이 그 동료들이 살짝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그냥 굳이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어도 어쨌든 같이 일하는 동료였잖아요. 그런 동료이기 때문에 그 동료의 죽음을 좀 자신의 이익으로만 따지고 살짝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성가신 일로만 여긴 것 자체가 되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었죠. 그 이반 일리치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연달아 또 승진을 하게 될 거고 자리 부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때 내가 혹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어떤 이득은 없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약간 좀 그 다른 부분 26페이지에 이반 좀 길어서 제가 읽기는 부분인데 아니요, 그 정도면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반 일리치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했으며 그래서 대단히 끔찍한 것이었다. 네네. 이 부분도 되게 좋은데 맞아요. 제가 귀찮은 추도? 심심한 주의를 표해야 한다. 그 부분이랑 엮어 생각했을 때 밑에 부분이 이반 일리치는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4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관리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빼째부르스 여러 관청과 부서를 두루 거치며 출세가도를 달린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 출세라는 것은 중요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게 분명히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근속연수와 관등 덕에 쫓겨나지 않고 자리를 보존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부류들은 그들을 위해 고안된 허구의 자리에 죽치고 앉아 6천에서 1만 부르
루블에 이르는 허구가 아닌 돈을 받아가며 그 돈으로 지긋한 나이까지 살아남지 않는다. 근데 뭔가 러시아 사회, 러시아 공직 그쵸.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 공직 사회에 대한 비판이고 이건 공직자들의 뭔가 야만성 그리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만일에 그 어떤 비판의 대상이 있고 그것이 그 당시에 러시아 사회의 그런 부정부패한 모습들 그리고 관직에 나아가 있는 사람들의 그런 편협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그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군요. 저도 사실 그 부분도 딱 고기요. 이반 일리치가 살아온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평범했으며 아주 끔찍하게 했다. 이 문장 그쵸.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것도 그 중략 이후 부분이긴 한데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반 일리치는 다들 말하길 집안의 자랑거리였다. 형처럼 냉정하거나 까다롭지도 않았고 동생처럼 제멋대로 살지도 않았다. 그 둘의 중간쯤으로 똑똑하고 활달하고 유쾌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아닌 거잖아요. 형처럼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동생처럼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영혼도 아니고 되게 어중간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다시 말하면 나는 그렇게도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게 가장 전형적인 인물, 가장 평범한 인물, 가장 일상적인 인물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보면서 이반 일리치처럼 살아야 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대부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반 일리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라고. 그러면 이반 일리치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좀 중략되고 뒷부분 제가 그 부분을 따로 떼운 건데 그는 능력 있고 쾌활하고 성량하며 사교적이면서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은 철저하게 해내는 사람이었다. 이거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은 바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릴 때도 성인이 되어서도 아첨가는 거리가 멀었지만 날벌레가 불빛을 향해 날아들듯 아주 어릴 적부터 본능적으로 상류사회 사람들에게 이끌렸으며 그들의 태도나 인생관을 습득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정말 우리들의 모습인 것도 같아요. 그쵸? 근데 또 그 이반 일리치가 이 소설 내용을 계속 보면은 계속 자기의 내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외형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뭔가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게 우리도 좋은 대학교 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기의 사회적 그런 위치를 높일 수 있고 또 자신의 외형적인 거를 많이 이제 추구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면이 아니라 자꾸 외적인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비판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은 이반 일리치의 삶과 저희 삶은 좀 달라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면을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뭐 간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고액 연봉자여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뭐 공부나 직접 그런 아까 직접 허용이라고 했나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채워 나가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이고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측면에 좀 더 가까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허용이라는 이제 얘기를 쓰는 거에서는 그것 또한 한편으로 남에게 비춰질 수 있는 어떤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방향은 다른 것 같긴 하죠. 여기서의 그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누구나가 꿈꾸는 고액 연봉자가 되는 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뭔가 제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든 생각인데 이때 이반 일리치가 추구하는 삶은 그때 기준으로 되게 남이 보기에 되게 괜찮다, 성공했다는 삶이잖아요. 근데 요즘 기준으로 성공했다의 삶은 대기업에 다니고 고액연봉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MZ세대라고 불리는 네. 사람들 되게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추구하는 것도 그들이 말하는 성공의 삶을 살고 싶은 거지 않을까. 왜냐면 뭐 이런 그들이 뭔가 성공의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저도 어쨌든 성공을 쫓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럼 저 이만리치랑 비슷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MZ세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MZ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2004년생까지고 1988년부터 2004년생까지 아, 진짜요? 그 기준이 2005년생 저희까지 2005년생까지? 근데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88년생부터 88년생부터요? 아, 잘 모르겠어요. 저도 MZ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아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MZ세대잖아요. 88년부터 05년생이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본 것 같아요. 아, 나는 살짝 조금 모자란데? 어떡하지? 아, 나 MZ 아니구나. 우리 다른 세대구나. 어떻게 묻어갈 수가 없네요. 네. 네. 세대 차이. 그렇군요. 근데 그게 나는 그런 것 같아. 요새 사람들이 몇 해 전부터 공정이라는 거가 굉장히 맞아요. 유행처럼 번진 키워드잖아요. 근데 정작 유행처럼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공정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말 공정이라는 거를 추구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있을까? 저 사람 마이클 샌델 책을 읽어보고 저 얘기를 하나 싶은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공정은 내가 알고 있는 공정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그 공정이라는 게 어. 좀 제가 다른 어떤 강연 그 집에서 본 건데 사실은 자기가 투자한 만큼 얼만큼의 성과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공부하면 이 성적이 나와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어. 이거는 이걸 알고 싶은 건데 그게 사실 공정하다고 여기는 거. 1등급은 이 대학에 가니까 공정한 거다. 그렇게 여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요? 혹시 이건 또 잠깐 얘기가 원래 하려던 얘기는 이제 공정이 그렇게 이슈화 되지만 정작 공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MZ 세대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런 뭔가 굉장히 좀 멋진 모습,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안정적인 삶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힘들지 않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라던가 뭐 풍족한 삶, 여유 있는 삶을 꿈꾼다라는 점에서는 별반 그 이전 세대들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솔직히 조금 인식이 변화되긴 했는데 뭔가 방송이나 그런 사실 미디어 속에서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뭔가 그들이 되게 성공한 것 같고 우리도 그걸 따르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는 저도 이전 세대랑 뭔가 별반 다른 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지금의 세대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대가 아니라 그냥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MZ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나 안정적인 직업, 뭐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의 어떤 안위나 나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하는 게 아닌가요? 그냥 공정이 약간 자기한테 이익을 가져올 때만 공정을 외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뭔가 공정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게 뺏기면 왜 그러냐 그럴 텐데 공정함으로써 평소 그냥 불공평한 살잖아요 지금. 근데 그 공정함을 적용함으로써 자기한테 떨어진 게 있으니까 공정함을 외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하려는 얘기는 지금 이 이반 일리치의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썩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제가 막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데. 동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말씀하면 이도저도 아닌 거니까 일상의 평범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저도 결국에는 시류를 따라서 공교육을 맨 10년 동안 하고 그럴 거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이라던가 뭐 이런 것만 얘기할 건 아니니까 저는 혹시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그의 결혼 생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이 이반 일리치 부부 생활을 보면서 야 이런 결혼 생활 같았으면 나는 결혼 안 할 거다 라는 생각은 분명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그 내용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혹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부분 있으면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한번 그 해당하는 부분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셔도 좋고요. 저는 근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읽으면서 어쨌든 결혼 생활이 안 좋았잖아요. 초기에도 아내랑 되게 뭔가 평화롭고 되게 고생할 줄 알았는데 뭔가 이반 일리치의 그런 상상을 깨는 그런 결혼 생활이었는데 그래서
근데도 이반 일리치는 그 결혼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거나 아니면 뭐 일이나 뭐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도피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 죽음을 숨기지도 못하고 이제 그거를 피하지도 못한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둘이 좀 대비를 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죽음은 뭔가 피할 수 없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처럼. 그러면 뭘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피할 수 있었는데 숨기거나 죽음은 완전 이렇게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피할 수 없으니까 좀 더 부각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는 생각은 못했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혹시 찾으셨나요? 네. 저는 특히 뭔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건데 정말 이런 되게 엄청 결혼 생활이 가장 친밀해야 될 가족인데 그렇죠. 맞아요.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 너 거의 남보다 못하게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죽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치료를 받으라고 사실 아내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다. 그런데 이제 대놓고 그렇다고 말하니까 남편으로서는 오히려 반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믿을 수 없이 교활한 전략이었다. 정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치료를 해주는데 이렇게 느낄 정도면 너무 비참할 것 같은 거예요. 맨날 붙어 있어야 되는 가족이 이런 타임도 못할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질문이 드는 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어쨌든 이반 일리치랑 그 아내랑 같이 살았고 계속 살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정도 생기고 뭔가 그래도 마음이 가는데 왜 이렇게 죽음에 다다랐을 때는 진짜 하나도 정 안 가게 그렇게 조금 매몰차게 대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발췌를 해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잠깐 볼게요.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는 훌륭한 귀족 가문에서 자랐으며 굉장히 아름다웠고 재산도 좀 있었다. 이반 일리치가 더 나은 상대를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그녀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봉급을 받고 있었고 그녀에게도 그 정도 재산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는 집안도 좋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아주 반듯한 여성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아내 될 여자를 사랑했고 두 사람의 인생관이 서로 같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순전히 주위 사람들의 부추김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결혼을 결심한 것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에게 그 결혼은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와 같은 여성을 아내로 맞아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는 일이면서 동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게 이반 일리치는 결혼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얘기하고 있는 건 조건이 맞아서 결혼한 거죠. 자신의 어떤 봉급 처지에서 그녀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고 그녀가 충분히 결혼할 만큼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결혼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결국 계속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반 일리치의 어떤 목적의식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걸 달성하기 용이한 하나의 수단, 방법일 수도 있겠죠. 아까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했을 때 내 결혼한 배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내 겉모습 같은 거라고 봤을 것 같아요. 마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 아내가 될 사람의 모습이 내가 입고 있는 어떤 고급스러운 화려한 옷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런 결혼 생활이다 보니까 그랬던 게 아닐까. 죽음의 순간에 들어서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 관계의 목적이. 책에 또 서술이 나오는데 결혼한 게 그 상류층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했다. 네, 맞아요. 근데 결국에 죽을 때가 돼서 그게 아닌 삶이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맞아요.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죠. 결국 어제 이제 우리가 작품의 전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톨스토이가 왜 이런 걸 썼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해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랬더니 역시 아니더라.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그 이반 일리치가 깨달은 그것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달았던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려던 건 아니었을까. 굉장히 좀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한 번 적고 두 번 적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한테 그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딸하고 아내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거 있었어요. 이반 일리치가 점점 죽음으로 치달아갈 때 이 딸하고 아내가 어디 파티를 나가? 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껏 그 딸은 자신의 어떤 젊음을 뽐내면서 간다. 뭐 이런. 그 아내도 한껏 치장을 하고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뭐 병간호를 오래 가족들이 하게 되면 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사실 또 단적으로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정말로 이반 일리치를 생각했을까? 정말로 이 오랫동안 집안에 환자를 두고 이렇게 간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쳐서 그랬던 것일까? 이건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제 생각이긴 한데 이때는 하인도 있었고 그 부부 사이 유대도 깊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반 일치를 진심으로 걱정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그를 정말 환자를 대하고 뭔가 정말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주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고 보니 하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될 내용들 가운데 하나였죠. 그렇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인을 시키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게 또 얼만큼 그 사람이 직접 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혹시 또 다른 거 얘기를 더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더 인상적인 구절 말해요. 네네. 저 일단 네. 그 어릴 적 회상하는 거였는데 음. 그 막 내면의 목소리가 막 너는 뭘 원하니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예전처럼 평안하고 그런 행복한 삶을 원해. 그런데 정말 그런 삶을 원해? 하면서 자기의 삶이 이게 생각보다 좋은 삶이 아니었다는 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현재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쁨은 더욱더 무의미하고 의심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문장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왜냐면 저도 뭔가 어린 시절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렇게 살짝 순수한 것도 멀어지고 진짜 참 기쁨도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반 일리치 삶을 봤을 때 어렸을 때는 그래도 순수하게 행동하고 그 바로 옆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돌봐주시는 부모님도 가까이 계시잖아요. 근데 커가면서 되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고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것도 똑같은데 외형적인 거를 꾸미는 것 때문에 그런 기쁨이라는 게 점점 더 소멸되지 않았을까. 한순간적인 그런 행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어느 부분인가요? 책에서 페이지가 네. 거의 마지막이죠. 네, 109쪽이요. 109쪽. 네. 제가 사실 지금 오늘은 요 복사를 해왔는데 요거는 다른 출판사 책이어가지고 네, 저도 조금 다른 거 아니야 같은 거예요. 이게 커버만 커버만 109쪽? 여기서 어디 109쪽 그 윗 첫문단 9번 내가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그렇구나. 한번 보고 싶었어요. 여기다. 이게 번역도 조금 달라서 어느 쪽? 그래 사는 건 요즘처럼 편하고 행복해. 여기다. 그리고 조금 다르네요. 어린 시절로부터 그 시절에서 여기 지금 어린 여기 여기네요. 어린 시절에서 멀어질수록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기쁨은 점점 더 하찮고 미심쩍은 것으로 네, 저도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그렇군요. 어땠어요? 또 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린 시절에는 책임도 없고 자유가 많고 해야 할 거는 무럭무럭 크기밖에 없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의 삶에 어린 시절 말고 기쁨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유달리 윤색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그의 시절의 삶이 좋은 건 좋았을 텐데 나머지의 삶이 그렇게 쓰레기 같았을까? 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하고 역겨운 것이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뭔가 화를 내는데 그냥
그의 인생도 돌아보면 작은 기쁨이 있었을 텐데 너무 이 시절에 이 시절과 비교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좋았을 시절이랑 비교를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자체로 보면 그 순간에 뭔가 기쁨이 있었을 텐데 그걸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좀 되게 이 사람이 되게 절망적인 게 되는 이유가 됐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본인이 아파서 그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긍정적인 어떤 좋은 생각?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렇군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의 모습과 어른의 모습을 대비해서 놓고 본다면 어린 아이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모습을 동경하거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오래 간직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건 또 아니었을까?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의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이미지? 성격? 순수함, 순진함. 순수함? 그렇죠? 뭔가 어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위선이라던가 내지는 그저 다른 가치들은 다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한다던가 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는 분명 내가 더 뭔가 나를 기쁘게 할 만한, 나를 심장뛰게 할 만한 그런 꿈이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아직 그런 꿈을 꿀 때 아닌가요? 꿈이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꿈을 꿀 때잖아요. 꿈을 이루기보다는. 그저 꿈을 꿀 때죠. 그렇죠. 지금 이제 곧 그 꿈들을 하나둘씩 이뤄가게 될 거고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 길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탐욕과 위선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뭐 나름의 어떤 길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어쩌면 저라서 더 이 부분이 그렇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나는 사실 이미 지나와 버렸고 뭐 물론 저도 아직 꿈이 있긴 합니다. 지나와 버렸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아가서 뭔가 하나씩 이루어가게 될 것들이 아직은 미래에 있을 일이다 보니까 그 느낌은 좀 다를까? 이렇게 보면 내가 너무 슬픈데? 아니. 너무 슬픈데?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말하고자 게 네네. 이렇게 저희 같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점점 먹어서 할아버지가 돼도 네네. 이런 아이의 그런 저도 순수함이나 그런 그냥 거짓이 없잖아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구로 꾸며진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우리가 잠깐 문학 작품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거기에는 분명 작가가 전달하려는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 어느 정도 좀 빤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빤히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측면도 좀 분명 생각해 볼 지점이기는 해요. 우리 아까 그 하인에 대한 얘기 잠깐 했는데 게라심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게라심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게라심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이렇게 좀 찾아봤던 부분이나 그냥 제 생각인데 하는 거 아니고 네네. 뭔가 그런 경자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 같은 거는 되게 있긴 있을 거잖아요. 그 정도가 크거나 작거나 저 사람이 무릎을 다쳤대 하면 아프겠다 약간 그런 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동정이랑 연민을 감당하고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게라심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그 동정과 연민에서 끝났다면 게라심은 그런 감정을 되게 표현하고 그런 자기가 이런 감정을 가졌으니까 도와줄 거다 하는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일반 일치 주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좀 더 이기적인 면모가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혹시 게라심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직도 살짝 게라심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한데 그냥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게라심은 되게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어쨌든 낮은 위치에 있고 뭔가 이반 일리치 주변 사람들은 다 높은 위치에 있는데 뭔가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뭔가 돈도 많고 뭔가 높은 자리에 더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좀 이발리치의 죽음에 대해서 살짝 공감도 잘 못해주고 오히려 이익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게라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고 좀 더 살짝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네, 그러니까 낮은 위치라는 게 결국 외형적으로 낮은 위치뿐만이 아니라 좀 자신 마음도 살짝 낮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이러는 자신의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반 일리치도 그 재판할 때 막 구제해준다는 느낌 때문에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직업이. 진심으로 막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전 좀 네. 반대로 생각해본 건데 여기 마지막 부분은 그냥 전제 닭가식점이긴 한데 이반 일리치의 심리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게라심의 내면에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게라심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고 그런 작은 호의 같아 보이는 건 사실 자기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아픈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건네주는 작은 호의를 되게 크게 받아들이고 게라심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어쨌든 고용인이고 그리고 뭐 다리 올리고 있을 때 힘드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도 뭔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감독 선생님이 힘들지 않을까? 아니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건데 그냥 되게 절박함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보면 또 제가 발견했던 부분은 그러면 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는 결국 죽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은 자신들에게 아닐 거라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고 그것이 나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행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반 일리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죽음을 끝내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고 거절하려고 하고 왜 하필이면 나일까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 게라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 이런 수고 좀 하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므로 전혀 힘들지 않으며 언젠가 자기가 떠날 때가 되면 다른 누군가가 또 자기를 위해 그런 수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또 어떨까? 그래서 게라심이 처음에 이렇게 등장하는 씬에 대해서도 이 톨스토이는 그래도 좀 뭔가 게라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제 누가 얘기해 줬는데 캐릭터라는 그걸 통해서 게라심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이런 묘사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이반 일리치가 이제 막 이렇게 아파서 방 안에만 있으면서 굉장히 좀 그냥 환자가 있는 방 안, 그 꿉꿉하고 뭔가 공기가 좋지 않고 냄새날 것 같은 그 방 안에 게라심이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때 두툼한 장화를 지는 게라심이 상쾌한 겨울 공기를 몰고 가벼우면서도 힘찬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의 장화에서 나는 기분 좋은 타르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삼배로 만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깨끗한 면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려 젊고 건강한 팔뚝을 그대로 드러낸 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 젊음을 뽐낸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뭐랑 대비가 돼서 느껴졌냐면 그 이반 일리치의 딸이 그 무도회인가 어딘가를 가느라 한껏 그 아빠는 지금 이반 일리치는 이제 아파서 이제 침대에 계속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어떤 한껏 그 젊은 어떤 외양을 뽐내면서 이렇게 그 앞에서 그렇게 뭐랄까 한 바퀴 삥 둘러서 그러고 나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어떤 건강과 젊음을 나타내는 모습이지만 누군가는 병자 앞에서 자신의 그런 젊음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젊고 건강한 팔뚝을 그대로 드러낸 채 깨끗한 면 셔츠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 환자에게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다른 뭔가 젊음을 부각하려고 꾸몄을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젊음이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공감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연스러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지만 그 부분쯤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가 죽음을 대하는 것들이 자세가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보면 톨스토이는 굉장히 그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 저는 되게 눈에 막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 아들 기억나세요? 이바닐리치 아들? 네. 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 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처음에 장례식 장면에서 네. 슬퍼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 아들뿐이었다 했던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마지막에 아들이 아빠 손 잡아주고 했던 부분에서는 아들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되게 어린 나이니까 그 그쵸. 죽음이 되게 무서웠고 그리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죽음을 닥쳐있으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 아들의 나이가 14살인가? 그랬대요. 15살? 어쨌든 네. 우리가 아까 어린아이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 아들은 어린아이에 더 가까운 거죠. 그 딸만 해도 지금 법원 판사와 결혼을 하니 어쩌니 이러고 있는 거 봐서는 어린아이 쪽은 아닌 것 같고 이 아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고 그런 어린아이인 아들은 그쵸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이 이미 순수함을 잃어버린 10서너 살짜리 남자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잠깐 나오죠. 그쵸? 앞에 그 장례식 장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오기도 하고. 이번치는 왜 아들의 아들의 감정 같은 거 못 느꼈을까요? 그렇지. 게라심의 그런 거는 잘 알겠고 이게 그랬는데 아들도 진심이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작품에서는. 근데 왜 그거를 알아채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맞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들은 잠깐 나오고 그 뒤에 딱히 아들이 크게 안 기숙사 나와. 생활 그쵸. 여러분처럼? 법률학교 그쵸. 기숙사 생활 한다고 했죠. 김나지움 학생이랑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랬나? 김나지움에 다니는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 이런 얘기. 김나지움 그게, 기숙사? 기숙사학교 기숙사학교.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니, 정확히 기숙사학교를 김나지움은 아니고, 그게 교육기관층이 중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근데 보통 기숙하는 그런 학교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왔나? 하긴 그게 아무리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어야 되는데, 기숙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빠 곁에 계속 붙어있는 것도 좀, 그치? 되게 그 딸이랑 엄마는 자주 나왔던 거 그쵸. 그래서 아들이 그랬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특별한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주 안타깝다. 뭔가 아버지 죽음을 뭔가 아니면 또 그래서 더 그가 장례식에서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더 부각되었을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이게 예전에 그 수업 준비하면서 네. 강의안을 하느라 했던 건데 작년에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해준 학생이 있었어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경건함의 의미와 가치는 알겠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모두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인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좀 너무 허무하게 빠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음에 대해서 왜 의미를 그렇게까지 부여해야 되냐. 제가 어떤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봤는데 네네. 거기 사람들은 평소 그 플레이스라는 데를 가서 평생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모든 쾌락,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쾌락도 네. 느낄 수 있는데 네네. 그 사람은 영원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 삶은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약간 그런 메시지를 주는 드라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죽을 거니까 지금 순간 최선을 다하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낫지 않을까요? 그치.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되게 이상한 결론으로 빠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죠. 뭔가 쌀 축내지 말고 어차피 죽어가면 빨리 죽어. 그런 거잖아요. 그건 좀 너무 허무하고 그쵸. 너무한 해석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질문 받고 오히려 그 질문한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방금 얘기해 준 거랑 비슷한 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삶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음은 삶이 추구해야 할 방법과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죽음은 삶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죽음은 우리에게 심각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더라고요. 멋있어요. 지금 그 얘기해줬던 내용이 결국 같은 그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했죠. 저는 진짜 인간이 딱 100년 이하로 살아서 이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 과거에는 수명이 더 짧았죠. 그러니까 이제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도 생명연자에 관심이 없대요. 맞아.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딱 이런 맥락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죽음이 있어야지 삶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뭔가 그 행복이랑 불행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야지 딱 알 수 있다. 왜냐면 계속 행복하면 그게 일상이 돼서 그걸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필요한 게 아닐까. 삶이 그런 거구나. 마치 우리 또 평일이 있어야 주말이 반가운 맞아.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단기방학이었잖아요. 단기방학 보내면서 그 맞이하는 주말과 지금 이제 이렇게 학교생활 하다가 내일 이제 금요일 이제 귀가를 할 거잖아요. 귀가를 할 때 이 느낌은 또 다르죠. 단기방학 중에는 금요일이 다가와서 벌써 금요일이야 막 이런 느낌이라면 우린 지금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학교에서 대부분 보통 일반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죽음과 관련된 어떤 소재, 이야기 이런 걸 다루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목에 죽음만 들어가도 되게 지금 꺼려하는 그런 게 있죠. 왜냐면 워낙 이제 많은 여러 학생들이 있고 그 중에는 그런 좀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이게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간혹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도 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죽음을 얘기했지만 결국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소재가 죽음일 뿐이지 죽어라는 그치. 내용이 아니에요. 그치, 야, 이게 의미 없으니 죽어라. 어차피 죽을 거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어떤 남학생이었는데, 삶과의 대척점에 있는 그 죽음이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더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죠. 얘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나는 것 같죠? 아닌가? 내가 너무 나 혼자 많이 너무 말했죠? 좋아요. 나 혼자 진짜 좋아요. 나 혼자 말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듣는 거 되게 좋아요. 아, 너무 그래요? 맛있어요. 진짜 목소리 좋으시고 라디오 맨날 DJTS 라디오 뭐지? 10시에 딱 틀어서 집 갈 때까지 듣고 싶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친구들이 많이 목소리가 되게 사람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목소리. 근데 이런 목소리로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랬군요. 네. 아무튼. 근데 아까 우리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분 다 마이클 샌더 책을 안 보셨다고 하니까 왠지 그것도 한번 같이 좀 읽어보고 싶네요. 공정하다. 한번 읽어보려고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나도 좀 그런 거 있었다. 성격이 좀 뒤틀려서 그런지 남들 다 읽고 유명하다고 하면 저도요. 왠지 안 읽고 싶지 않아요? 저 그리고 책 편식 되게 심해서 안 읽게 되는 건. 그리고 막 읽고 싶었다가도 남들이 막 읽는다 어쩐다 하면은 그죠. 안 읽었다가 나중에 읽어. 내가 좋아하던 책이 베스트셀러 올라가면 좀 그래요. 저는 약간 그래요. 나만 알고 싶은데. 그렇구나. 혹시 그러신가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 딱히 생각이 없이 그냥 아, 좋으면 읽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방학 때도 있고 물론 우리 방학 때 제아벌을 또 읽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제아벌이 내가 이제 길어가지고 이렇게 끝이 안 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읽으면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새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약을 가지고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느라 지금 제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뭔가 잘못이나 죄를 저질러 본 적 있어요? 많죠. 아 그래요? 그런 없는 네. 아 근데 그 아까 크리스찬 뭐 이야기했는데 사실 톨스토이 작품이잖아요. 톨스토이 작품 얘기하면서 사실 기독교적인 그런 교리나 이런 부분도 솔직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긴 한데 톨스토이의 그 어떤 광팬들한테는 일종의 무슨 정말 종교처럼 톨스토이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게 톨스토이를 어떤 사상이나 이거를 교리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반 일리치의 죽음만 우리가 봐서 그렇지만 다른 톨스토이의 이제 작품들을 보면은 사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 내지는 이런 어떤 삶을 대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종교적인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종교적인 교리에서 말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같은 계율 같은 것들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뭐랄까 똑바로 잘 살라는 얘기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위선 부리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이런 뭐 어떤 남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 없는 결혼을 하지 말고 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동료들의 모습들을 놓고 보더라도 진정한 사랑 없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면서 자기 이익만 따지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교리적인 부분하고 다 있잖아요. 그런 교훈적인 그래서 부분들. 말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해석한 이 작품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에 그 죽음이 끝났다고 말한 부분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은 저희는 천국에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 죽음이 끝났다라는 게 이 인간 여기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나지만 이제 천국에서의 그런 영원한 생명은 다시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죽음이 끝났다고 뭔가 이 톨스토이가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추구하는 삶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 이렇게 마음속 안에서 진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외형적인 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작가의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지금 문득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니까 그러네. 다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빛을 보았다 했는데 전 그 빛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종교인의 관점에서.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누군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누군가 누구야? 흥미롭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것도 그래요. 끝난 건 죽음이야. 이제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 평화를 찾은 거죠. 안식을 찾은 거죠. 이반 일리치는 숨을 훅 들이마시다가 그대로 멈추더니 몸을 쭉 들어주면 숨이 죽더라. 마지막에 정말 이 이반 일리치가 이제는 정말 사경을 헤매면서 무의식적인 마치 그 뭐 약에 취한 사람처럼 해롱해롱 하면서 이제 이런 스스로의 어떤 생각, 대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되게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를 더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 결국에 그 아내한테 용서해줘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맞아요. 그런 모습도 뭔가 그렇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 모습이 아주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해요. 여기 이 부분인데요. 데리고 나가줘. 아이가 불쌍해. 당신도 불쌍하고. 그리고 용서해줘.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엉뚱하게도 용감해줘. 라고 말해버렸다. 하지만 고쳐 말할 힘이 없었으므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거라고 믿고 손을 허허 저었다. 그러자마자 그때 갑자기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면서 떠나지 않으려 하던 것이 두 방향에서, 열 방향에서, 온갖 방향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더 그쵸 구현하고 있죠. 식구들이 안쓰러웠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이 모든 고통에서 가족을 구원해내고 자신도 벗어나야 했다.
사실 이전까지는 아내가 나를 왜 더 관여해주지 않지, 왜 더 뭘 해주지 않지, 계속해서 내 삶에 대한 작은 집착이랄까요? 약간 나만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마지막 순간에서는 드디어 사실은 내 아내를 위해서 먼저 생각을 했고 아이를 위해서 먼저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평화가 찾아가고 있는 거죠. 사방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통증이 사라지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완전히 이르게 되는 거긴 한데 그 모습이 마치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회개와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그런 것도 참 흥미로워요. 새로운 관점. 뭔가 아무튼 이 마지막 장면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예사 부분은 아닐 거고 아마 더 얘기를 나눈다면 더 얘기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좋겠어요. 소감 말해도 돼요? 그럼요. 네, 소감 말씀해 주시죠. 저는 네. 솔직히 이 학교 오기 전에 네. 살짝 한 번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 제 의견 말하거나 네네. 살짝 이렇게 제가 느낀 점 말하는 걸 되게 잘 못했거든요. 오. 살짝 경험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근데 주변 친구들 다 잘하잖아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저께랑 오늘 모임 참석하면서 좀 이런 경험을 하니까 되게 저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성장한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제가 기쁘네요. 감사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녹음 들어가고 있으니까 올려야 돼요. 그건 올리지 마시고. 네. 그랬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작년에 인문고전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을 좀 같이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같이 했는 건데 되게 얘기가 즐겁고 좋았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사실 이거는 저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 이게 좋아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좀 힐링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좀 뭔가 막 일도 많고 힘들었는데 그나마 좀 힘을 얻고 가네요. 그랬어요. 진짜 쌤이 너무 좋아요. 네. 좋다는 걸 좋다고밖에 말 못하는 게 저도 아이고, 부러워 안 참. 하지만 좋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예능고전 네. 힐링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2학기 그러게요. 때 쌤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러네요. 2학기 때. 재학월도 되게 기대가 되네. 제가 그건 제가 좀 분량이 이제 분량이 좀 많아서 그런데 그게 분량이 많다고 뭐 대단히 많은 뭐가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큰 줄거리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물론 이름이 좀 복잡한 얘도 그렇지만 이름이 좀 복잡한 거지 뭐 이렇게 되게 어렵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참 생각할 거리가 재미없다는데. 많아요. 아니요, 재미없잖아요.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래요? 재밌어. 그러니까 긴 게 문제지. 재밌어. 원래 러시아 그리고- 음식은 나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인물 자체가 입에 안 붙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이름이. 그게 문제였던 건데, 근데 되게 긴장돼. 그 사람이 이제 죄를 저지르는 그런 과정들, 죄 짓고 나서의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가 혼자 행서쳐서 막 헛소리 하다가 혹시라도 죄를 다 이렇게 고했으면 어떡하지? 들키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거 되게 같이 긴장하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요새 영화나 드라마에 비하면 대단한 갈등이나 뭐 긴장 구조가 나타날 게 아니거든요. 우리 빤히 아는 그냥 그런 내용인데, 그게 참 잘 묘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대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두께에서 괜히 이렇게 좀 우리가 쏠 필요는 없어요.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특히나 재학월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때는 좀 더 그런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나 뭐 이런 것들을 의견을 얘기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좀 대해서 조심스러웠거든요. 뭔가 이걸 말한다는 게. 그게 뭐 특정 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누군가는 좀 불편해 할 수도 있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나는 이제 다양한 관점 측면에서 얘기한다는 점에서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은 상상하지 못한 어. 해석이었으니까 좋았어요. 그렇죠.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는 인문고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 혼자 읽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 또 더 크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물론 독서 자체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인데
독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더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독서 메이트를 만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 진짜 어려워요. 그게 지금은 학교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런 수준을 같이 공유하니까 그런데 나가서 만나는 게 쉽지는 않죠. 수준과 취향을 맞는 사람 찾는 게 진짜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뭔가 이 모임 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사람들 의견 듣고 뭔가 말하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독서 경험을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책을 읽고서 생각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냥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니까 막 이 내용이 저한테 완전 다 이렇게 제 것이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의견도 잘 못 들으니까 뭔가 그렇죠. 좀 그랬더라고요. 맞아요. 이왕 내가 시간을 내서 이 글을 다 내가 이렇게 소화를 시켰다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들을 충분히 더 이렇게 누려야지 그냥 나 혼자 읽고 말면 그냥 내용을 까먹게 되기도 하고 오래되면 기억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읽었던 뭐 고전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기억 안 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또 다시 되쳐봐야 돼요. 그렇게 하겠는데 같이 읽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내 성향의 사람이라서 혼자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책 읽고 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만큼은 가능한 여러 사람, 그러니까 여러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나와는 다른 여러 뭐 다른 성별,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진 다채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책을 통해서는 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만남에서는 난 그렇게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즐기진 않는데 책은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주제로 놓고 봤을 때는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과 보고 싶어요.